평택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 같으면 북한 억제에 그냥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은 우리는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북한 억제하기 위해 그 수많은 미군, 더군다나 육군 병력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들 중국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만 평택은요, 여의도 5배 크기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오산, 밑에 군산 공군기지,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사실 한국도 섬인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기지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압박은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하라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야, 네가 방위비 얻으려고 한국 압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다 해도 돼.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는 게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자 시절에 과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평택의 대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큰 시위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출이 분교 안에 시위대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드럼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막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전투 같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거의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위 취재를 하고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느낀 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좋은 땅을 줘도 되나? 한국에 김제평야 이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볼랑말랑하잖아요. 거기도 그 정도 땅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미군에게 줬어요. 진짜 저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땅이고요. 거기 무려 10조란 돈을 한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거기 미군 장병하고 다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85,000명이 무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85,000명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이런 다 들어있어서 동부가 최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는 우리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기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과 미군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북한이란 적을 대상으로 한국군과 미군은요, 70년 이상 공동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토가 있지만 나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미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로 해서 각각 개별로 움직이고 그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군하고 혼연일체가 되도록 군사 구조가 짜져 있고 한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의 수십만 대군이 미군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패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위협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김일성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한미군 한반도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놀라죠. 아니 왜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하지 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자도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게 뭐 속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혹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씨 왕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발언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김정은이 인정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카드이기도 한 거죠. 중국 주변에서 2000년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나라를 빼놓고 어느 정도일까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결국 신장 위구르까지 먹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가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 노하우의 하나로 지금 우리 세대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우리의 카드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겠죠.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산에서 그걸 넘어갈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군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이 최전방 가까이에 있으면 빨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버리면 강북은 적들이 쏟아져 오면 그냥 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계철선이라고 과거에 부르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군들을 절대 못 옮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미군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존하고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 바로 아래에 당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당진인 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는 중국산 소나무로 지은 집도 있어요. 이 한옥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소나무로 지어져서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산둥반도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군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미군 기지의 위치가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 중 평택 미군 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주일 미군은요 주로 공군과 해병대 중심이고요. 뭐 괌에는 전략 폭격기하고 잠수함 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와이는 함대 사령부 중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지만 오키나와에도 이런 그런 공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동북아에서 유일한 미 지상군들의 전략 거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해서 지상군들이 계속 와 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순환하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북한이랑 맞붙는 생각에서 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 일본은 삼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전구를 확대하고 자기들도 사성 장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막혀 있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구조상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그 최전선을 지키는 지상군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양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 큰 미군 기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세계사의 격동적인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도 또 염두에 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또 나중에 큰 딜레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죠.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일단은 어업시설이다. 그래서 연어 양식장, 대형 구조물, 이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70m, 높이도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 2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해라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해가 12해리 바다의 영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소위 그 EEZ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200해리면 이게 한 37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370km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유하는 면적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가 내 바다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부터 수교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한 30차례 했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행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상호 간에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조업하는 문제, 어선들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어업협정에 의해서 상호 영해 12해리 말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쓰는가는 만약에 당사국이 두 나라면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행동은 양쪽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중국 측에 가깝지만 잠정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썰란 1호, 2호라는 소위 양식 설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양식 설비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갔단 말이죠. 어차피 어업과 항행과 관련된 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이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이라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데인데 중국은 지금 영해법에 의해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기네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암초로 돼 있는 이런 산호초들입니다. 주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게 7개나 되죠. 그 규모를 점점 넓혀서 군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데서 군사력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거예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고 사실은 원상복귀 명령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내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원상복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할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유추를 해볼 때 서해에 저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만 올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2018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발 물러나서 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를 설치를 했고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뭐 12기까지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정 조치 수역에 12개를 쫙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거대 구조물들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해양 경계 획정이나 이런 거 협의할 때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측이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신들 영해에 대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열 몇 개를 계속 설치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철거는 거부했고 영해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업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12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국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례를 볼 때 또 몇 년 있다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협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서해는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했냐 하면 124도선, 동경 124도선이 북한과 중국 간에 소위 관할 협정을 한 거예요. 수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남북 간에 NLL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북중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 한중 관계잖아요. 그리고 남북은 북방 한계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한 거를 연결해서 북한은 또 북한이 정한 남방 한계선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중이 겹치는 지역은 대개 보면 124도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120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1도가 안 되는 이 30분이 대개 바다 영토로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4도 30분이 대개 한중 간의 중간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맺은 124도 선을 쭉 내려가면 우리 쪽으로 한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길이가 4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대강 중간이라는 게 한 200km 선에서 중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70km를 들어와 보세요. 400km 중에 270km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니까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어업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124도 선까지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 살라미 전술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세지 조금씩 잘라서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그 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까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 전략이죠. 여기저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포위해서 자기네 영유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예가 서해라는 이 바다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어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잠정 조치 수역에는 뭐 1년에 1,600척만 중국의 배가 조업하는 걸 어선이 와서 조업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1,600척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때 막 9,000척, 10,000척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자체가 감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도나 이런 데도 보셨다시피 해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의 그 어선들이 거의 군사화된 시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쇠코챙이를 꼽고 철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 해경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그때만 반짝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러고 계속 밀려가면 결국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중국이 한미 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까요? 해양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해 안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미 항모가 연평도까지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 못 갔죠. 못 갔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산동함, 요령함, 복권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산동함과 요령함의 모항이 하나는 대련이고 하나는 청도예요. 그럼 이게 서해에 지금 모항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전단이 구축이 되잖아요. 초계기부터 시작해서 함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런 그 구조물들을 또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선란 1, 2호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고착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는 약간 이동식이다라고 그랬는데 1, 2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돼 있고 헬기장 시설까지 갖췄고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원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해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국의 해군력 투사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해 안보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침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서해에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군사적 해군력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중국의 서해 해군력 투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꼭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해군력의 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안보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일본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본에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걸 걸었으니까 말 그대로 뭐 표현이 좀 뭐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폭탄을 2방 매겼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자폭탄 먹은다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일본을 자기가 이 태평양 미국이 사실상 뭐 대서양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태평양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뭐 싸우네 마네 뭐 전쟁 뭐 이게 대비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흔하게 표현을 할 때 뭐 영화를 좀 뭐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영화, 뭐 조직폭력배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스가 있으면 넘버 2가 다 하잖아. 그 상대방 어디 경쟁장 있으면 가서 다리 뭐 이렇게 힘줄 끊는 거. 그게 넘버 2가 하지 처음부터 보스가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행동대원 책임자가 있잖아.
그다음에 넘버 3도 있고 그걸 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2를 하나 이제 제대로 데리고 있으려면은 자기가 넘버 2 가서 힘들게 막 싸워서 끊어버리고 막 해야만 기운 서로 다 빠지고 죽고 뭐 기운 빠지면은 그때 이제 다 지쳐있으니 나타나서 야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뒷정리. 왜냐면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혹독하게 겪으면서 참혹하게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 경험, 그다음에 이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이제 섬과 건너뛰긴 했는데 결국 중국이 반대로 미국을 때려잡고 쫓아내려면 그거를 역시 연구를 한 거야. 태평양 전쟁.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약점들을 찾아내서 아 미국은 이렇게 때리면 쟤들은 진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내가 일본을 때려잡을 때 뭐 사이판, 뭐 티니안 여기서 폭격기 전투기 날렸는데 저것들이 여기를 이제 뭐 하면은 여기도 다시 재건설 기지를 다시 옛날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80년 지났는데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괌처럼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왜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임진왜란, 그다음에 중국을 그 복잡한 중국의 역사 그거를 항상 진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이 원래 그 일본 사람 조상들이 그 내려오는 게 있잖아. DNA가. 그러니까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 2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넘버 2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러다고 이제 야, 너 저기 때려잡고 싶잖아.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잖아. 마음속에는. 지금은 외형상의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속마음은 너희들 우파 중심으로 저거 하고 싶잖아. 해.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밀어줄게. 아, 옛날보다 더 고성능 무기 허용할게. 아, 물론 원자폭탄은 안 돼. 이러면서 키워줬다. 그게 최근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전례 없이 일반 자위대가 육해공 자위대가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본격 보유를 이제 올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부대 창설, 배치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야, 너도 좀 가져야만 나하고 같이 나가서 중국을 때려잡지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정리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려면 많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일본 뭐 또 자위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정 박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저희 세미나에서 이제 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고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믿는 게 좀 있다. 그래서 뭐 앞서 동북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역할이 지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크게.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흔하게를 얘기하는 평택기지 얘기하죠. 평택기지는 그냥 거주지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넓은 부지를 우리가 뭐 할애해서 줘가지고 건설하고 건설비 대부분 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맞는 거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평택은 일단 주한 미국군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주로는 이제 뭐 똑같이 있죠. 근데 전투기가 원래 주둔해서 뜨는 활주로는 아니에요. 수송기, 정찰기 그건 돼요 다. 유사시에 뭐 내리라면 내리는데 어떤 소속이 육군 그 기지고 그래서 평택 얘기를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역할은 주한미군 중에서 그나마 기지 역할은 군산기지입니다. 군산기지는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고 오산보다는 1964년도에 중국이 그 당시에 중공이죠. 중공이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64년도에. 근데 거기에 군산기지가 미국의 일본 주요미군 기지 요코타 기지의 폭격기들이 경폭격기들이 군산기지에 긴급 배치가 돼요. 전술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거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여차하면은 베이징을 때릴 수 있다. 전술 핵폭탄을 싣고 가서 경폭격기 B-57 군산의 그 당시에 D구역, 뭐 C구역 이런 데다가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병력보다는 오히려 기지 역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접수하려고 할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까 이제 주한미군 전투기나 병력은 그냥 가면 돼요. 일본으로. 1시간이면 가요. 그냥 우리 여객기 타는 건 똑같아. 후쿠오카 갈 때 1시간 걸린 것처럼. 그냥 바로 이동하면 돼요. 헬기도 갈 수 있어요. 뭐 치누크, 블랙호크, 아파치 가디언 다 갈 수 있어. 그냥 야 빨리 저쪽 일본 기지 가.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시 대비태에서는. 당장 그 중국군이 미사일을 이제 쏘는 거 대비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탄도탄, 순항미사일. 전력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제 기지는 필요하지. 특히 군산기지 활주로를 거의 확장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의 조직과 사령부는 북한군을 상대로 이제 돼 있는 거고 본토에서 이제 전력들, 병력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작전을 시킬 건지 관리 측면이 더 세죠. 현재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기지는 이제 군산기지가 오히려 중요하다. 평택 얘기하지 마시라고. 평택에서 폭격기 뜨는 거 아니 뭐 내릴 수 있어요. 수송기 뭐 C-130 같은 거 내리는데 거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산기지의 역할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감축 그리고 철수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각국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트럼프 정권에서 철수라 공개적인 아주 공식적인 철수라는 단어보다는 임무 전환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투기 뭐 타도타 쏠 것 같다 야 빼라 뭐 이제 이러고 뭐 이렇게 전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그 옛날 뭐 닉슨 시절부터 해서 뭐
카터 거쳐서 뭐 부시, 아들 부시 때 뭐 이어지고, 물론 아버지 부시 때도 그렇고, 이제 철수, 철군 뭐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단어 사용은 좀 바꿀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뭐 중국한테 좀 이익이 되는 단어는 안 쓸 것 같고, 그런 단어 표현조차도 그러니까 뭐 임무전환, 배속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리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와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관련된 표현 자체를 좀 바뀔 것이다. 그 옛날 같은 뭐 구태연한 철수라는 의미의 단어는 안 쓸 것 같아요. 조만간 6월달 이후에 변화가 같은 미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봐주는 거거든. 6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체제, 뭐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비 그게 아니라 전체 잘 보존해야 되는, 북한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20년 전부터 2004년 5년부터 특정 전투기를 이제 뭐 사게끔 좀 유도를 한다든지 조기용보 통제기를 갖게 한다든지 고성능 무기들이죠.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한테 먼저 주고 판매를 하고, 물론 우리 돈 쓰는 거였지만은 그게 이유가 말 그대로 한미 전력을 이제 공통화시켜서 묶어가지고 유사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는 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그 이제 2000과 2001년 2001년은 9.11 테러죠. 그때부터 미국의 군사력 방향이 다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이 주인군 전력을 꾸준하게 증강 유지했던 이유는 잠재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견제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내놓고 하는 거고, 이미 2000년, 2001도에 준비를 이제 해왔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좋은 사례가 해남도라고 그러죠. 하이난도. 거기에 이제 주일 미군 배속된 EP-3 정찰기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중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제 배치된 곳이니까 감시해야 되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중국 공군의 F-8 전투기하고 충돌이 있었고 추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이제 뭔가 대비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일본 자위대 중심, 그다음에 일본 주둔, 미군 중심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꾸준하게 예산이 맞게, 예산 배정량에 맞게 해서 꾸준하게 해왔어요. 전력 현대화를. 내비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완성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20년 만에 2025년 되니까 완성되는 단계로. 항공전력이 특히 수상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특히 항공훈련, 수상훈련 많이 해요. 그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어요. 이 전투기도 뭐 미국제 중심이고 주력이 F-35도 그렇고, 뭐 조기용보 통제기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급유기는 어쩔 수 없이 유럽제 샀지만,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묶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못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정부 때 일본의 그 유명한 수상하고 이미 그때 얘기가 최초의 얘기는 그때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한미일이 다 묶어야 된다고. 근데 레이건이었죠 그때. 어떤 트럼프의 선배라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되고 대테러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내재 바닥에서는 이제 그 움직임을 계속 지속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제 하나씩 묶기 시작한 거죠. 고성능 이지스함도 우리한테 팔고 해서 강비의 공통화를 계속 이룹니다.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공식적으로 한미일 동맹 얘기 안 해도 이 사시에는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니. 특히 뭐 북한이 이제 도발 전쟁 일으키면은 동해안에서 일본 자위대 개입은 제가 볼 때는 전투함 중심으로 간접적이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뭐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좁으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거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굳이 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묶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력 중심으로. 근데 육군 지상군 전력은 그건 아니죠. 땅에 대한 거니까 해공군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 같으면 북한 억제에 그냥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은 우리는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북한 억제하기 위해 그 수많은 미군, 더군다나 육군 병력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들 중국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하지만 평택은요, 뭐 여의도 5배 크기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오산, 밑에 군산 공군기지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사실 한국도 섬인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기지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압박은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하라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야, 네가 방위비 얻으려고 한국 압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다 해도 돼.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는 게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자 시절에 과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평택의 대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큰 시위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출이 분교 안에 시위대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드럼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막 정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전투 같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방 거의 뭐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위 취재를 하고 뭐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느낀 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좋은 땅을 줘도 되나? 한국에 김제평야 뭐 이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볼랑말랑하잖아요. 거기도 그 정도 땅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미군에게 줬어요. 진짜 저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땅이고요. 거기 무려 10조란 돈을 한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거기 미군 장병하고 다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85,000명이 무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85,000명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뭐 이런 다 들어있어서 동부가 최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는 우리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기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과 미군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북한이란 적을 대상으로 한국군과 미군은요, 70년 이상 공동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토가 있지만 나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미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로 해서 각각 개별로 움직이고 그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군하고 혼연일체가 되도록 군사 구조가 짜져 있고 한 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의 수십만 대군이 미군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위협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김일성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한미군 한반도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놀라죠. 아니 왜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하지 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자도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게 뭐 속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혹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씨 왕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발언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김정은이 인정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카드이기도 한 거죠. 중국 주변에서 2000년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나라를 빼놓고 어느 정도일까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결국 신장 위구르까지 먹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가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 노하우의 하나로 지금 우리 세대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우리의 카드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겠죠.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산에서 그걸 넘어갈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군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이 최전방 가까이에 있으면 빨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버리면 강북은 적들이 쏟아져 오면 그냥 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계철선이라고 과거에 부르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군들을 절대 못 옮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미군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존하고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 바로 아래에 당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당진인 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는 중국산 소나무로 지은 집도 있어요. 이 한옥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소나무로 지어져서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산둥반도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군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미군 기지의 위치가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 중 평택 미군 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주일 미군은요, 주로 공군과 해병대 중심이고요. 뭐 괌에는 전략 폭격기하고 잠수함 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와이는 함대 사령부 중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지만 오키나와에도 이런 그런 공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동북아에서 유일한 미 지상군들의 전략 거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해서 지상군들이 계속 와 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순환하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북한이랑 맞붙는 생각에서 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 일본은 삼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전구를 확대하고 자기들도 사성 장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막혀 있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구조상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그 최전선을 지키는 지상군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양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 큰 미군 기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세계사의 격동적인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도 또 염두에 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또 나중에 큰 딜레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죠.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일단은 어업시설이다. 그래서 연어 양식장, 대형 구조물, 이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70m, 높이도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 2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해라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해가 12해리 바다의 영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소위 그 EEZ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200해리면 이게 한 37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370km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유하는 면적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가 내 바다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부터 수교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한 30차례 했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행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상호 간에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조업하는 문제, 어선들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어업협정에 의해서 상호 영해 12해리 말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쓰는가는 만약에 당사국이 두 나라면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행동은 양쪽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중국 측에 가깝지만 잠정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썰란 1호, 2호라는 소위 양식 설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양식 설비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갔단 말이죠. 어차피 어업과 항행과 관련된 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이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이라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데인데, 중국은 지금 영해법에 의해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기네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암초로 돼 있는 이런 산호초들입니다. 주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게 7개나 되죠. 그 규모를 점점 넓혀서 군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데서 군사력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거예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고, 사실은 원상복귀 명령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내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원상복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할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유추를 해볼 때 서해에 저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만 올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2018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반 물러나서 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를 설치를 했고,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뭐 12기까지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정조치 수역에 12개를 쫙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거대 구조물들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이나 이런 거 협의할 때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측이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신들 영해에 대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10몇 개를 계속 설치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철거는 거부했고, 영해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업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12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국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례를 볼 때 또 몇 년 있다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협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서해는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했냐 하면
124도선, 동경 124도선이 북한과 중국 간에 소위 관할 협정을 한 거예요. 수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남북 간에 NLL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북중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 한중 관계잖아요. 그리고 남북은 북방 한계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한 거를 연결해서 북한은 또 북한이 정한 남방 한계선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중이 겹치는 지역은 대개 보면 124도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120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1도가 안 되는 이 30분이 대개 바다 영토로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4도 30분이 대개 한중 간의 중간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맺은 124도 선을 쭉 내려가면 우리 쪽으로 한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길이가 4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대강 중간이라는 게 한 200km 선에서 중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70km를 들어와 보세요. 400km 중에 270km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니까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어업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124도 선까지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 살라미 전술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세지 조금씩 잘라서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그 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까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 전략이죠. 여기저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포위해서 자기네 영유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예가 서해라는 이 바다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양 경계 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어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잠정 조치 수역에는 뭐 1년에 1,600척만 중국의 배가 조업하는 걸, 어선이 와서 조업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1,600척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때 막 9,000척, 10,000척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자체가, 감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도나 이런 데도 보셨다시피 해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어선들이 거의 군사화된 시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쇠꼬챙이를 꼽고 철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 해경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그때만 반짝 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러고 계속 밀려가면 결국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중국이 한미 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까요? 해양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해 안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미 항모가 연평도까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 못 갔죠. 못 갔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산동함, 요녕함, 복권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산동함과 요녕함의 모항이 하나는 대련이고 하나는 청도예요.
그러면 이게 서해에 지금 모항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전단이 구축이 되잖아요. 초계기부터 시작해서 함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런 그 구조물들을 또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선란 1, 2호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고착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는 약간 이동식이다라고 그랬는데 1, 2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돼 있고 헬기장 시설까지 갖췄고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원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해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국의 해군력 투사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해 안보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침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서해에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군사적 해군력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중국의 서해 해군력 투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꼭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해군력의 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안보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일본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본에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걸 걸었으니까 말 그대로 뭐 표현이 좀 뭐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폭탄을 2방 매겼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자폭탄 먹은다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일본을 자기가 이 태평양 미국이 사실상 뭐 대서양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태평양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뭐 싸우네 마네 뭐 전쟁 뭐 이게 대비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흔하게 표현을 할 때 뭐 영화를 좀 뭐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영화, 뭐 조직폭력배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스가 있으면 넘버 2가 다 하잖아. 그 상대방 어디 경쟁장 있으면 가서 다리 뭐 이렇게 힘줄 끊는 거. 그게 넘버 2가 하지 처음부터 보스가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행동대원 책임자가 있잖아. 그 다음에 넘버 3도 있고 그걸 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2를 하나 이제 제대로 데리고 있으려면은 자기가 넘버 2 가서 힘들게 뭐 싸워서 끊어버리고 막 해야만 기운 서로 다 빠지고 죽고 뭐 기운 빠지면은 그때 이제 다 지쳐있으니까 나타나서 야 그냥 이러잖아.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뒷정리. 왜냐면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혹독하게 겪으면서 참혹하게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 경험, 그다음에 이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이제 섬과 건너뛰긴 했는데 결국 중국이 반대로 미국을 때려잡고 쫓아내려면 그거를 역시 연구를 한 거야. 태평양 전쟁.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약점들을 찾아내서 아 미국은 이렇게 때리면 쟤들은 진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내가 일본을 때려잡을 때 뭐 사이판, 뭐 티니안 여기서 폭격기 전투기 날렸는데 저것들이 여기를 이제 뭐 하면은 여기도 다시 재건설 기지를 다시 옛날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80년 지났는데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괌처럼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 어떤 거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왜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임진왜란, 그다음에 중국을 그 복잡한 중국의 역사 그거를 항상 진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이 원래 그 일본 사람 조상들이 그 내려오는 게 있잖아. DNA가. 그러니까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 2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넘버 2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러다고 이제 야, 너 저기 때려잡고 싶잖아.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잖아. 마음속에는. 지금은 외형상의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속마음은 너희들 우파 중심으로 저거 하고 싶잖아. 해.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밀어줄게. 아, 옛날보다 더 고성무기 허용할게. 아, 물론 원자폭탄은 안 돼. 이러면서 키워줬다. 그게 최근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전례 없이 일반 자위대가 육해공 자위대가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본격 보유를 이제 올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부대 창설, 배치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야, 너도 좀 가져야만 나하고 같이 나가서 중국을 때려잡지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정리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려면 많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일본 뭐 또 자위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정 박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저희 세미나에서 이제 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고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믿는 게 좀 있다. 그래서 뭐 앞서 동북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역할이 지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크게.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흔하게를 얘기하는 평택기지 얘기하죠. 평택기지는 그냥 거주지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넓은 부지를 우리가 뭐 할애해서 줘가지고 건설하고 건설비 대부분 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맞는 거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평택은 일단 주한 미국군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주로는 이제 뭐 똑같이 있죠. 근데 전투기가 원래 주둔해서 뜨는 활주로는 아니에요. 수송기, 정찰기 그건 돼요 다. 유사시에 뭐 내리라면 내리는데 어떤 소속의 육군 그 기지고 그래서 평택 얘기를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역할은 주한미군 중에서 그나마 기지 역할은 군산기지입니다. 군산기지는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고 오산보다는 1964년도에 중국이 그 당시에 중공이죠. 중공이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64년도에. 근데 거기에 군산기지가 미국의 일본 주요미군 기지 요코타 기지의 폭격기들이 경폭격기들이 군산기지에 긴급 배치가 돼요. 전술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거 비공식적 얘기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공식적 얘기예요. 이게 여차하면은 베이징을 때릴 수 있다. 전술 핵폭탄을 싣고 가서 경폭격기 B-57 군산의 그 당시에 D구역, 뭐 C구역 이런 데다가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병력보다는 오히려 기지 역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접수하려고 할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까 이제 주한미군 전투기나 병력은 그냥 가면 돼요. 일본으로. 1시간이면 가요. 그냥 우리 여객기 타는 건 똑같아. 후쿠오카 갈 때 1시간 걸린 것처럼. 그냥 바로 이동하면 돼요. 헬기도 갈 수 있어요. 뭐 치누크, 블랙호크, 아파치 가디언 다 갈 수 있어. 그냥 야 빨리 저쪽 일본 기지 가.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시 대비태에서는. 당장 그 중국군이 미사일을 이제 쏘는 거 대비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탄도탄, 순항미사일. 전력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제 기지는 필요하지. 특히 군산기지 활주로를 거의 확장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의 조직과 사령부는 북한군을 상대로 이제 돼 있는 거고 본토에서 이제 전력들, 병력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작전을 시킬 건지 관리 측면이 더 세죠. 현재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기지는 이제 군산기지가 오히려 중요하다. 평택 얘기하지 마시라고. 평택에서 폭격기 뜨는 거 아니 뭐 내릴 수 있어요. 수송기 뭐 C-130 같은 거 내리는데 거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산기지의 역할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감축 그리고 철수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각국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트럼프 정권에서 철수라 공개적인 아주 그 공식적인 철수라는 단어보다는 임무 전환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투기 뭐 타도타 쏠 것 같다 야 빼라 뭐 이제 이러고 뭐 이렇게 전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그 옛날 뭐 닉슨 시절부터 해서 뭐 카터 거쳐서 뭐 부시 아들 부시 때 뭐 이어지고 물론 아버지 부시 때도 그렇고 이제 철수 철군 뭐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단어 사용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뭐 중국한테 좀 이익이 되는 단어는 안 쓸 것 같고 그런 단어 표현조차도 그러니까 뭐 임무 전환, 배속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리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와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관련된 표현 자체를 좀 바뀔 것이다. 그 옛날 같은 뭐 구태연한 철수라는 의미의 단어는 안 쓸 것 같아요. 조만간 6월달 이후에 변화가 같은 미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봐주는 거거든. 6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체제, 뭐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비 그게 아니라 전체 잘 보존해야 되는 북한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20년 전부터 2004년 5년부터 특정 전투기를 이제 뭐 사게끔 좀 유도를 한다든지 조경보 통제기를 갖게 한다든지 고성능 무기들이죠.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한테 먼저 주고 판매를 하고 물론 우리 돈 쓰는 거였지만은 그게 이유가 말 그대로 한미 전력을 이제 공통화시켜서 묶어가지고 유사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는 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그 이제 2000과 2001년 2001년은 9.11 테러죠. 그때부터 미국의 군사력 방향이 다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이 주인미군 전력을 꾸준하게 증강 유지했던 이유는 잠재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견제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내놓고 하는 거고 이미 2000년, 2001년도에 준비를 이제 해왔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좋은 사례가 해남도라고 그러죠. 하이난도. 거기에 이제 주일 미군 배속된 EP-3 정찰기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중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제 배치된 곳이니까 감시해야 되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중국 공군의 F-8 전투기하고 충돌이 있었고 추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이제 뭔가 대비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일본 자위대 중심, 그다음에 일본 주둔, 미군 중심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꾸준하게 예산이 맞게, 예산 배정량이 맞게 해서 꾸준하게 해왔어요. 전력 현대화를 내비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완성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20년 만에 2025년 되니까 완성되는 단계로 항공 전력이 특히 수상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특히 항공훈련, 수상훈련 많이 해요. 그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어요. 이 전투기도 뭐 미국제 중심이고 주력이 F-35도 그렇고 뭐 조기용모 통제기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급유기는 어쩔 수 없이 유럽제 샀지만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묶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못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정부 때 일본의 그 수상 유명한 수상하고 이미 그때 얘기가 최초의 얘기는 그때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한미일이 다 묶어야 된다고. 근데 레이건이었죠 그때. 어떤 트럼프의 선배라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되고 대테러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내재 바닥에서는 이제 그 움직임을 계속 지속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제 하나씩 묶기 시작한 거죠. 고성리 이지스함도 우리한테 팔고 해서 강비의 공통화를 계속 이룹니다.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공식적으로 한미일 동맹 얘기 안 해도 이 사시에는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니. 특히 뭐 북한이 이제 도발 전쟁 일으키면은 동해안에서 일본 자위대 개입은 제가 볼 때는 전투함 중심으로 간접적이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뭐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좁으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거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굳이 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묶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력 중심으로. 근데 육군 지상군 전력은 그건 아니죠. 땅에 대한 거니까 해공군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 같으면 북한 억제에 그냥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은 우리는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북한 억제하기 위해 그 수많은 미군, 더군다나 육군 병력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들 중국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하지만 평택은요. 뭐 여의도 5배 크기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오산, 밑에 군산 공군기지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사실 한국도 섬인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기지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압박은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하라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야, 네가 방위비 얻으려고 한국 압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다 해도 돼.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는 게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자 시절에 과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평택의 대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큰 시위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출이 분교 안에 시위대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드럼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막 정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전투 같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거의 뭐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위 취재를 하고 뭐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느낀 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좋은 땅을 줘도 되나? 한국에 김제평야 뭐 이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볼랑말랑하잖아요. 거기도 그 정도 땅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미군에게 줬어요. 진짜 저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땅이고요. 거기 무려 10조란 돈을 한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거기 미군 장병하고 다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85,000명이 무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85,000명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뭐 이런 다 들어있어서 동북아 최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는 우리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기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과 미군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북한이란 적을 대상으로 한국군과 미군은요. 70년 이상 공동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미 연합사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토가 있지만 나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미 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로 해서 각각 개별로 움직이고 그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군하고 혼연일체가 되도록 군사 구조가 짜져 있고 한 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의 수십만 대군이 미군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위협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김일성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한미군 한반도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놀라죠. 아니 왜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하지 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자도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게 뭐 속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혹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씨 왕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발언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김정은이 인정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카드이기도 한 거죠. 중국 주변에서 2000년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나라를 빼놓고 어느 정도일까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결국 신장 위구르까지 먹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가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 노하우의 하나로 지금 우리 세대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우리의 카드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겠죠.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산에서 그걸 넘어갈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군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이 최전방 가까이에 있으면 빨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버리면 강북은 적들이 쏟아져 오면 그냥 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계철선이라고 과거에 부르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군들을 절대 못 옮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미군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존하고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 바로 아래에 당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당진인 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는 중국산 소나무로 지은 집도 있어요. 이 한옥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소나무로 지어져서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산둥반도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군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미군 기지의 위치가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 중 평택 미군 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주일 미군은요 주로 공군과 해병대 중심이고요. 뭐 괌에는 전략 폭격기하고 잠수함 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와이는 함대 사령부 중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지만 오키나와에도 이런 그런 공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동북아에서 유일한 미 지상군들의 전략 거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해서 지상군들이 계속 와 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순환하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북한이랑 맞붙는 생각에서 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 일본은 삼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전구를 확대하고 자기들도 사성 장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막혀 있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구조상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그 최전선을 지키는 지상군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양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 큰 미군 기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세계사에 격동적인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도 또 염두에 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또 나중에 큰 딜레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죠.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일단은 어업시설이다. 그래서 연어 양식장, 대형 구조물, 이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70m, 높이도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 2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해라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해가 12해리 바다의 영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소위 그 EEZ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200해리면 이게 한 37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370km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유하는 면적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가 내 바다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부터 수교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한 30차례 했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행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상호 간에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조업하는 문제, 어선들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어업협정에 의해서 상호 영해 12해리 말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쓰는가는 만약에 당사국이 두 나라면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행동은 양쪽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중국 측에 가깝지만 잠정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썰란 1호, 2호라는 소위 양식 설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양식 설비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갔단 말이죠. 어차피 어업과 항행과 관련된 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이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이라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데인데, 중국은 지금 영해법에 의해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기네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암초로 돼 있는 이런 산호초들입니다. 주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게 7개나 되죠. 그 규모를 점점 넓혀서 군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데서 군사력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거예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고 사실은 원상복귀 명령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내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원상복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할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유추를 해볼 때 서해에 저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만 올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2018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반 물러나서 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를 설치를 했고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뭐 12기까지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정조치 수역에 12개를 쫙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거대 구조물들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이나 이런 거 협의할 때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측이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신들 영해에 대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10몇 개를 계속 설치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철거는 거부했고 영해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업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12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국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례를 볼 때 또 몇 년 있다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협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서해는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했냐 하면 124도선, 동경 124도선이 북한과 중국 간에 소위 관할 협정을 한 거예요. 수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남북 간에 NLL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북중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 한중 관계잖아요. 그리고 남북은 북방 한계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한 거를 연결해서 북한은 또 북한이 정한 남방 한계선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중이 겹치는 지역은 대개 보면 124도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120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1도가 안 되는 이 30분이 대개 바다 영토로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4도 30분이 대개 한중 간의 중간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맺은 124도 선을 쭉 내려가면 우리 쪽으로 한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길이가 4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대강 중간이라는 게 한 200km 선에서 중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70km를 들어와 보세요. 400km 중에 270km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니까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어업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124도 선까지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 살라미 전술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세지
조금씩 잘라서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그 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까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 전략이죠. 여기저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포위해서 자기네 영유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예가 서해라는 이 바다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양 경계 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어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잠정 조치 수역에는 뭐 1년에 1,600척만 중국의 배가 조업하는 걸 어선이 와서 조업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1,600척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때 막 9,000척, 10,000척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자체가, 감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도나 이런 데도 보셨다시피 해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어선들이 거의 군사화된 시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쇠코챙이를 꼽고 철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 해경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그때만 반짝 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러고 계속 밀려가면 결국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중국이 한미 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까요? 해양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해 안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미 항모가 연평도까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갔죠. 못 갔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산동함, 요령함, 복권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산동함과 요령함의 모항이 하나는 대련이고 하나는 청도예요. 그럼 이게 서해에 지금 모항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전단이 구축이 되잖아요. 초계기부터 시작해서 함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런 그 구조물들을 또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선란 1, 2호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고착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는 약간 이동식이다라고 그랬는데 1, 2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돼 있고 헬기장 시설까지 갖췄고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원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해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국의 해군력 투사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해 안보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침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서해에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군사적 해군력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중국의 서해 해군력 투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꼭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해군력의 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안보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일본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본에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걸 걸었으니까 말 그대로 뭐 표현이 좀 뭐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폭탄을 두 방 매겼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자폭탄 먹은다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기가 이 태평양 미국이 사실상 뭐 대서양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태평양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뭐 싸우네 마네 뭐 전쟁 뭐 이게 대비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흔하게 표현을 할 때 뭐 영화를 좀 뭐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영화, 뭐 조직폭력배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스가 있으면 넘버 투가 다 하잖아. 그 상대방 어디 경쟁장 있으면 가서 다리 뭐 이렇게 힘줄 끊는 거. 그게 넘버 투가 하지 처음부터 보스가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행동대원 책임자가 있잖아. 그다음에 넘버 3도 있고 그걸 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2를 하나 이제 제대로 데리고 있으려면은 자기가 넘버 2 가서 힘들게 뭐 싸워서 끊어버리고 막 해야만 기운 서로 다 빠지고 죽고 뭐 기운 빠지면은 그때 이제 다 지쳐 있으니 나타나서 야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뒷정리. 왜냐면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혹독하게 겪으면서 참혹하게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 경험, 그다음에 이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이제 섬과 건너뛰긴 했는데 결국 중국이 반대로 미국을 때려잡고 쫓아내려면 그거를 역시 연구를 한 거야. 태평양 전쟁.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약점들을 찾아내서 아 미국은 이렇게 때리면 쟤들은 진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내가 일본을 때려잡을 때 뭐 사이판, 뭐 티니안 여기서 폭격기 전투기 날렸는데 저것들이 여기를 이제 뭐 하면은 여기도 다시 재건설 기지를 다시 옛날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80년 지났는데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괌처럼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왜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임진왜란, 그다음에 중국을 그 복잡한 중국의 역사 그거를 항상 진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이 원래 그 일본 사람 조상들이 그 내려오는 게 있잖아. DNA가. 그러니까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 2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넘버 2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러다고 이제 야, 너 저기 때려잡고 싶잖아.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잖아. 마음속에는. 지금은 외형상의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속마음은 너희들 우파 중심으로 저거 하고 싶잖아. 해.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밀어줄게. 아, 옛날보다 더 고성무기 허용할게. 아, 물론 원자폭탄은 안 돼. 이러면서 키워줬다. 그게 최근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전례 없이 일반 자위대가 육해공 자위대가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본격 보유를 이제 올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부대 창설, 배치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야, 너도 좀 가져야만 나하고 같이 나가서 중국을 때려잡지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정리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려면 많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일본 뭐 또 자위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정 박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저희 세미나에서 이제 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고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믿는 게 좀 있다. 그래서 뭐 앞서 동북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역할이 지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크게.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흔하게들 얘기하는 평택기지 얘기하죠. 평택기지는 그냥 거주지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넓은 부지를 우리가 뭐 할애해서 줘가지고 건설하고 건설비 대부분 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맞는 거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평택은 일단 주한 미국군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주로는 이제 뭐 똑같이 있죠. 근데 전투기가 원래 주둔해서 뜨는 활주로는 아니에요. 수송기, 정찰기 그건 돼요 다. 유사시에 뭐 내리라면 내리는데 어떤 소속의 육군 그 기지고 그래서 평택 얘기를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역할은 주한미군 중에서 그나마 기지 역할은 군산기지입니다. 군산기지는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고 오산보다는 1964년도에 중국이 그 당시에 중공이죠. 중공이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64년도에. 근데 거기에 군산기지가 미국의 일본 주요미군 기지 요코타 기지의 폭격기들이 경폭격기들이 군산기지에 긴급 배치가 돼요. 전술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거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여차하면은 베이징을 때릴 수 있다. 전술 핵폭탄을 싣고 가서 경폭격기 B-57 군산의 그 당시에 D구역, 뭐 C구역 이런 데다가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병력보다는 오히려 기지 역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접수하려고 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까 이제 주한미군 전투기나 병력은 그냥 가면 돼요. 일본으로. 1시간이면 가요. 그냥 우리 여객기 타는 건 똑같아. 후쿠오카 갈 때 1시간 걸린 것처럼. 그냥 바로 이동하면 돼요. 헬기도 갈 수 있어요. 뭐 치누크, 블레오크, 아파치 가디언 다 갈 수 있어. 그냥 야 빨리 저쪽 일본 기지 가.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시 대비태에서는. 당장 그 중국군이 미사일을 이제 쏘는 거 대비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탄도탄. 순항미사일. 전력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제 기지는 필요하지. 특히 군산기지 활주로를
그걸 확장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의 조직과 사령부는 북한군을 상대로 이제 돼 있는 거고 본토에서 이제 전력들, 병력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작전을 시킬 건지 관리 측면이 더 세죠. 현재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은 기지는 이제 군산기지가 오히려 중요하다. 평택 얘기하지 마시라고. 평택에서 폭격기 뜨는 거 아니 뭐 내릴 수 있어요. 수송기 뭐 C-130 같은 거 내리는데 거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산기지의 역할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감축 그리고 철수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각국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트럼프 정권에서 철수라 공개적인 아주 그 공식적인 철수라는 단어보다는 임무 전환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투기 뭐 타도타 쏠 것 같다 야 빼라 뭐 이제 이러고 뭐 이렇게 전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그 옛날 뭐 닉슨 시절부터 해서 뭐 카터 거쳐서 뭐 부시 아들 부시 때 뭐 이어지고 물론 아버지 부시 때도 그렇고 이제 철수 철군 뭐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단어 사용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뭐 중국한테 좀 이익이 되는 단어는 안 쓸 것 같고 그런 단어 표현조차도 그러니까 뭐 임무 전환, 배속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리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와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관련된 표현 자체를 좀 바뀔 것이다. 그 옛날 같은 뭐 구태연한 철수라는 의미의 단어는 안 쓸 것 같아요. 조만간 6월달 이후에 변화가 같은 미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봐주는 거거든. 6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체제, 뭐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비 그게 아니라 전체 잘 보존해야 되는 북한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20년 전부터 2004년 5년부터 특정 전투기를 이제 뭐 사게끔 좀 유도를 한다든지 조기용보 통제기를 갖게 한다든지 고성능 무기들이죠.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한테 먼저 주고 판매를 하고 물론 우리 돈 쓰는 거였지만은 그게 이유가 말 그대로 한미 전력을 이제 공통화시켜서 묶어가지고 유사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는 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그 이제 2000과 2001년 2001년은 9.11 테러죠. 그때부터 미국의 군사력 방향이 다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이 주인미군 전력을 꾸준하게 증강 유지했던 이유는 잠재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견제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내놓고 하는 거고 이미 2000년, 2001도에 준비를 이제 해왔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좋은 사례가 해남도라고 그러죠. 하이난도. 거기에 이제 주일 미군 배속된 EP-3 정찰기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중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제 배치된 곳이니까 감시해야 되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중국 공군의 F-8 전투기하고 충돌이 있었고 추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이제 뭔가 대비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일본 자위대 중심, 그다음에 일본 주둔, 미군 중심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꾸준하게 예산이 맞게 예산 배정량이 맞게 해서 꾸준하게 해왔어요. 전력 현대화를 내비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완성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20년 만에 2025년 되니까 완성되는 단계로 항공 전력이 특히 수상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특히 항공훈련, 수상훈련 많이 해요. 그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어요. 이 전투기도 뭐 미국제 중심이고 주력이 F-35도 그렇고. 뭐 조기용보 통제기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급유기는 어쩔 수 없이 유럽제 샀지만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묶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못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정부 때 일본의 그 유명한 수상하고 이미 그때 얘기가 최초의 얘기는 그때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한미일이 다 묶어야 된다고. 근데 레이건이었죠 그때. 어떤 트럼프의 선배라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되고 대테러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내재 바닥에서는 이제 그 움직임을 계속 지속 군부, 미국의 국방부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제 하나씩 묶기 시작한 거죠. 고성능 이지스함도 우리한테 팔고 해서 강비의 공통화를 계속 이룹니다.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공식적으로 한미일 동맹 얘기 안 해도 이 사시에는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니. 특히 뭐 북한이 이제 도발 전쟁 일으키면은 동해안에서 일본 자위대 개입은 제가 볼 때는 전투함 중심으로 간접적이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뭐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좁으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거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굳이 뭐 대놓고 뭐 한미일 동맹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묶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력 중심으로. 근데 육군 지상군 전력은 그건 아니죠. 땅에 대한 거니까 해공군 중심으로 이미 묶여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